진실을 말한다고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타이베이시는 전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질서정연한 지하철 시스템을 갖추었다. 어찌나 질서정연한지 지하철을 탈 때마다 나는 세상 감탄을 한다. 지상이 자동차며 오토바이며 행인들로 홍수를 이룬다면 지하는 혼잡함 속에서도 질서가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특수한 지하철 문화가 한몫했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컬레이터 옆에 붙어있던 우측의 한 줄서기 좌측 통행이라는 슬로건 때문이다. 한 줄서기 운동이 언제부터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어떤 이는 1999년부터 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지하철 운영이 시작된 1996년부터라고 한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되었든 내 기억으론 에스컬레이터에서 항상 한 줄서기를 해왔고 내 주변 사람들 역시 그래왔다는 사실이다. 한 줄서기 운동은 타이베이시에서 가장 성공한 캠페인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정책은 2005년에서 제야에 벌어진 불의의 사고의 간접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변화를 맞는다. 그 불의의 사고는 당시 뉴스에서 두피 박탈 사건이라고 보도된 사고였다. 그날 타이베이 시청 역사는 제야 행사에 참여했다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물론 사람들은 평소처럼 에스컬레이터 좌측으로 통행을 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인파에 한 여성이 밀려 넘어지면서 머리카락이 에스컬레이터에 말려 들어간 사고가 났고 그 여성의 두피가 벗겨지면서 현장은 피바다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한 줄서기가 에스컬레이터에 실리는 하중의 불균형을 초래해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에 타이베이시는 한 줄서기 운동을 중단하고 지하철 캠페인 슬로건을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로 변경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여전히 질서 있게 한 줄서기를 하고 있다. 내 친구들도 좌측 통행 정책이 이미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측의 한 줄서기를 실천 중이라고 했다. 왜냐?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이란다. 이런 현상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나타난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타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들 그렇게 하지 않던가?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조행동이다. 동조행동은 군중 혹은 어느 집단의 절대다수라는 배후의 압력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에스컬레이터 이야기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에 해당한다. 비록 그들이 서로 모르는 남남일지라도 말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보다 긴밀한 관계를 가진 예컨대 학급이나 회사와 같은 다수의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더 크고 전면적인 동조 압력을 초래한다. 문제는 그 속에서 조금만 방심해도 집단 사고에 빠져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하기 위해 독립적인 사고를 포기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인간에게 동조와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1951년에 실시한 한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이 실험은 8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한 사람씩 돌아가며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사실 이 중 7명은 사전 배치된 실험 더미로 진정한 실험 대상자는 마지막 한 사람뿐이었다. 애쉬는 먼저 직선 하나가 그려진 카드를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직선 3개가 그려진 또 다른 카드를 보여주고 이 카드에 그려진 직선 중 첫 번째 카드의 직선 길이와 같은 것은 무엇인지 물었다. 길이의 차이가 분명했기에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였다. 실험 초반에 모두가 올바른 답을 선택했지만 실험이 반복되며 실험 도우미들은 사전에 약속한 시나리오대로 하나같이 틀린 답을 선택했다. 이때 8번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실험 대상자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 정답은 A인데 실험 도우미들이 모두 C라고 답한 상황에서 8번째 실험 대상자는 원래 정답대로 A를 선택했을까? 아니면 다른 7명의 답을 따라 C를 선택했을까? 결과에 따르면 매번 자기 생각대로 정답을 이야기한 사람은 4명 중에 1명 꼴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대세의 영향을 받아 적어도 한 번은 틀린 답을 선택했다. 그리고 전체 실험 대상자 중 5%가 매번 다수의 의견을 따라 틀린 답을 선택했다. 대다수의 사람이 동조 압력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는 사실은 이 실험을 비롯해 이후의 많은 유사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삼국시대의 문인 이강이 이런 말을 남겼다. 숲보다 큰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고 해안보다 높은 흙더미는 파도에 쓸려가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비방에 시달린다. 쉽게 말해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소리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작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 누구도 집단의 조화를 깨뜨리고 아웃사이더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일을 논의할 때 다수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이 명백하고 또 누군가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도 말을 꺼내지 못해 심각한 오판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동조압력 아래 발생하는 인지부조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바꿔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집단사고라고 부른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장 쉽고 집단사고에 빠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연대감을 가진 집단일 경우, 두 번째는 폐쇄적인 집단일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결정을 내릴 시간이 촉박한 경우이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집단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집단의식이 강할 때 동조의 압력이 개인의 주관을 억누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용기와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나서면 나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심지어 입장을 번복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은 도리어 성을 내며 상대를 물어뜯으려 할지도 모른다. 알다시피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진실을 얘기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한 아이였다. 그랬다. 어른들은 누구 하나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집단사고에 빠지면 논의 과정에서 갈수록 오류가 많아지고 결국 내가 리더가 아닌데 어떻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심리학자 애쉬의 실험 이야기로 와보자. 당시 실험 대상자 10명 중 7명이 실험 도우미의 영향을 받아 오답이 명백한 답을 선택했다. 그러나 실험 조건 하나를 바꾸자 결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실험 도우미 모두가 틀린 답을 선택한 가운데 딱 한 명의 실험 도우미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덧붙이자 거의 100%의 실험 대상자가 자기 생각대로 솔직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결과를 바꿔놓은 다른 상황은 질문에 대한 답을 말로 하지 않고 종이에 적어내도록 했을 때였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답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일 때 역시 모든 실험 대상자가 솔직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집단사고에 대항하려면 의문을 제기할 여지와 사적인 발언 기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진실을 말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면 소통의 기술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예컨대 내 생각엔 A가 확실한 정답이야 라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너희는 다 틀렸어 라는 속뜻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공격적인 말을 더하는 것은 더더욱 금물이다. 다들 눈이 삐었나? A가 정답이 분명하구만 이라고 말하면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눈의 가시가 되어 온갖 공격을 받게 될 테니까 말이다. 아무리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해도 최소한의 눈치는 필요한 법이다. 그러니 말투를 살짝 바꿔 모르는 척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맙소사 내 눈이 이상한가 봐. 난 왜 A가 첫 번째 카드의 직선과 똑같아 보이지? 이상하네. 내가 항상 남보다 반박자 늦어서 그러는데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해도 될까? 자주 섞인 말로 의견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뭇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도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각자의 견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집단사고라는 이 멍청한 야수가 점차 모습을 갖춰 그동안 침묵을 선택했거나 다수의 의견을 따랐던 이들이 저마다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목소리를 담을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명심하라. 집단의 압력에 의해 태어난 야수는 사납고 어리석다. 그러니 야수의 털을 쓰다듬때 털 속에 숨은 벼룩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센스 있게 의문을 제기하고 이치를 따진답시고 지나치게 상대를 몰아붙이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더라도 이를 에둘러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몇 해 전 인기를 끈 영화 중 디벨레라는 독일 영화가 있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역사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독일 국민들은 또 어떻게 나치의 만행을 방관했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디벨레라는 조직을 결성하도록 지도하고 규율, 단결, 행동이 곧 임을 강조하며 자신들만의 구호와 제복, 제스처, 규칙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회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 반에서 시작된 디벨레는 정말로 교내의 새로운 물결이 되었다. 역사 선생님이 조직의 지도자로 추대되었고 회원들은 서로의 충성심을 감시하며 회원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등 진정한 파시스트 단체로 변모해 갔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실험 진행자의 역사 선생님조차도 집단 사고에 빠져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도자인 듯 보이는 그도 실은 동조 효과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 영화는 토드 스트라서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픽션과 논픽션이 버무려진 영화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영화 속 디벨레라는 조직의 모방 대상인 나치는 실제 역사였다는 점이다.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집단사고는 한 번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 자신의 생각까지 왜곡되기 때문이다. 어떤 한 집단에서 집단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집단 내에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두는 것이다. 그가 감찰가로서 다양한 반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보지 못한 빈틈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영어에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뜻을 가진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부른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비롯된 이 용어는 사실 교회에서 파견하는 정식 직위를 가리켰다. 악마의 대변인은 교회에서 인품과 덕성이 높은 인사를 성현으로 지목할 때마다 해당 후보자의 인적을 조사해 그가 성현이라 불릴 자격을 갖췄는지 흠은 없는지를 철저히 파헤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후 성현으로 떠받들여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 진심 어린 충고는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그러나 진심 어린 충고가 한 집단을, 회사를, 가정을, 그리고 사회를 구할 수 있다면 악마의 대변인은 이를 여러 명 두어 집단사고에 대한 의문제기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집단사고의 영향이 집단의 맹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